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론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11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요약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진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시장 모형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장기주택 공급 곡선과 임대료 분양가 규제 가운데 이제 장단기 주택 공급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경쟁하는 토지시장 모형에서 토지 이용 규제의 비효율성과 개발 이익을 55쪽에 있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식량 안보라든지 전통 농업 보존 이런 명분으로 시장 균형 수량 이상의 농지를 보전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시장 균형에서 배분되는 토지량이 L0인데 이것보다 왼쪽에 있는 L'에서 주거용 및 농업용 토지가 배분되도록 규제하는 경우였죠. 규제 도입 전에는 두 용도의 임대료가 R0로 동일하고 그리고 주거용과 농업용에 각각 OUL0, OAL0만큼의 토지가 배분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토지용 규제를 도입하고 난 다음에는 주거용과 농업용에 각각 OUL 프라임, OAL 프라임만큼의 토지가 배분되고요. 임대료는 각각 RU1, RA1으로 이제 변화가 이루어졌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규제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효율성, 비효율성을 갖다 따질 때는 총 잉여의 크기를 가지고 이제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도입 전과 후의 총 잉여, 즉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총 잉여는 각각의 용도의 원점에서 배분되는 토지량까지 수요곡선 아래의 면적을 합한 것으로 측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도입 후의 총 잉여는 규제 도입 전보다 삼각형 CBE만큼 적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걸 조금 나누어 가지고 살펴보면 토지 수요자, 임차인의 소비자 잉여는 주거용에 있어서는 감소하고 농업용에 있어서는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대신에 이제 주거용 토지 소유자, 임대인 중에 일부는 임대료 상승의 혜택을 보지만 규제 때문에 주거용에서 농업용 토지로 임대해야 하는 토지를 가진 소유자들은 이제 임대료 하락으로 인해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농업용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다시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하면 토지의 생산성이 높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규제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토지 배분과 토지 이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도록 토지 이용 규제가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토지 이용 규제는 특정 용도의 임대료를 상승시키고 다른 용도의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반대로 규제 완화를 한다라고 하면 이와는 반대의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토지 전용이 허용된다라고 하면 농업용 토지의 임대료는 주거용 토지만큼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규제 변경, 규제 도입이라든지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 상승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을 개발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개발 이익은 토지 공급에 인위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장기 주택 공급 곡선과 임대료 분양가 규제 가운데 이제 장단기 주택 공급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단기 주택 공급 곡선은 수직선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장기 주택 공급 곡선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상향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59쪽에 있는 강의한 59쪽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먼저 보시면 S0라고 하는 완전 비탄력적인 단기 주택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 비탄력적인 즉 수직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단기 주택 공급 곡선은 임대료가 높든지 낮든지 단기에서 주택의 총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그 단계에 있어서 임대료는 잠재적인 주택 수요자들 사이의 주택을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충분히 긴 시간이 주어지면 임대료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주택의 공급량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임대료가 높은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신규 건설
용도 전환 및 증개축, 재건축, 재개발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주택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규 건설을 보시면요, 임대료와 주택 가격이 높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임대료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임대료가 높아졌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주택 가격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건설업자가 주택을 건설해서 시장에 내놓았을 때 이윤이 증가하게 되죠. 그렇다면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해서 시장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신규 건설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용도 전환 및 증개축을 보시면 주택의 가격이 다른 용도의 건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용도의 건물을 그 용도 대신에 주거용으로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 주택들의 주거 면적을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주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가 증가해가지고 증개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재건축하고 재개발도 이거 가지고도 이제 임대료가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공급량이 증가한다, 주택 공급량이 증가한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기존의 노후주택과 신축되는 주택의 가격 차이가 충분히 크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도시 내에 넓은 구역에 낙후된 건물들을 집단적으로 헐고 새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임대료가 높은 상태, 즉 R1의 가격이 장기간 유지되고 신규 건설, 용도 전환 및 증개축, 재건축, 재개발 등이 충분히 발생한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주택 스탁, 주택 재고가 증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 H1까지 증가하고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임대료 R1에서는 주택 공급량이 장기적으로 H1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임대료 R1과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량 H1을 한 점으로 만들어 놓은 점 2원이 장기 주택 공급 곡선상의 한 점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료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낮은 상태로 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낮은 상태는 그림에서 이제 R2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멸실, 유기 철거, 그리고 용도 전환 등의 요인들로 인해서 주택 공급량이 감소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멸실은 주택 등의 건물은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도 서서히 노후화가 되죠. 그래서 일정 기간 사용 후에는 물리적인 수명이 다해서 멸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낮은 상태에서는 이 멸실 때문에 주택 공급량이 감소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유기 및 철거입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낮으면 아무래도 유지 보수 투자를 갖다 회피하게 됩니다. 노후화가 가속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주택의 노후화가 어느 정도 이상 진전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포기하든지, 즉 유기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허물어 버릴 수 있습니다. 철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기 철거 결정에는 이제 재산세 등의 정책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 철거가 이루어지면 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는 것하고 주택 재고가 감소하는 것하고 이제 마찬가지가 되죠. 세 번째 이제 용도 전환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가격이 다른 용도의 건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면 주택을 주택 용도 대신에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공급량, 주택의 재고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가격, R2의 가격이 장기간 유지가 되고 R2란 임대료가 장기간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 노후화 또는 뭐 멸실, 그리고 유기 철거, 용도 전환 뭐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진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주택 스탁, 주택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H2까지 감소하고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R2의 임대료에서는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량이 H2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R2의 임대료에서 장기적인 주택 공급량이 H2니까 이 둘을 엮은 점 E2가 장기 주택 공급 곡선상의 또 한 점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주택 스탁이 H1이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단기 주택 공급 곡선은 S1으로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활동, 아까
신규 건설, 용도 전환 및 증개축,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단기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주택 공급, 주택 재고가 주택 스탁이 H2라고 하면 이때의 단기 공급 곡선은 이제 S2로 S0에서 S2로 변화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는 멸실, 유기 철거, 그리고 용도 전환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단기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기 주택 공급 곡선은 단기 주택 공급 곡선이 이동한 궤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여기서 점 20, 점 22, 점 21 이런 점들을 갖다 연결하면 우상향하는 장기 주택 공급 곡선 SL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기 주택 공급 곡선은 수직선의 형태, 즉 완전 비탄력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만 장기에 있어서는 주택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택 공급 곡선, 장기 주택 공급 곡선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그럼 이런 장기 주택 공급의 탄력성은 주택 공급을 변화시키는 여러 요인들이 주택 가격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주택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즉 장기 주택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데 얼마나 수평선에 가까울까 또는 수직선에 가까울까 이런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 토지의 양, 규제의 강도, 그 생산 요소 가격이나 기술 등의 변수 이 세 가지에 따라 가지고 장기주택 공급의 탄력성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가용 토지의 양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신규로 건설한다라고 하면 적절한 가격에 충분한 택지가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 외곽에 가용 토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그런 도시는 주택 공급의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장기 주택 공급 곡선이 수평선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제의 강도입니다. 이런 규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또 나누어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토지 개발 및 이용과 관련된 규제, 그리고 행위 관련 규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개발과 이용에 관련된 규제는 이제 택지 공급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토지 개발 및 이용과 관련된 규제가 강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무래도 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이 될 수 있고요. 토지 개발 및 이용과 관련된 규제가 약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주택 공급이 비교적 탄력적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의 용도 전환, 증개축, 재개발, 재건축 등과 관련된 규제. 이게 이제 행위 관련 규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행위 관련 규제의 강도도 주택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행위 관련된 규제의 강도가 약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주택 공급이 아무래도 탄력적이 되고요. 행위 관련 규제의 강도가 좀 세다라고 하면 그때는 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생산 요소 가격이나 기술 등의 변수도 주택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거 10주차 강의 내용을 갖다가 요약 정리를 했고요. 자, 이번 시간 첫 부분 임대료 규제 효과에 대해서 강의안을 공유하고 저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안 62쪽입니다. 임대료 규제 효과 해가지고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것은 임대료 규제의 장단기 효과, 그러니까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지난 주차에서 살펴봤듯이 장기 주택 공급과 단기 주택 공급은 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택 정책이 있으면 주택 정책을 실행에 옮기면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가 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임대료 규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정부가 민간의 주택 임대료 상한을 설정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뭐 임대료 상한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그 가격 상한제를 갖다가 또 뭐 최고 가격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고 임대료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임대료 상한제의 목적은 저소득층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 또는 많은 도시에서 이런 임대료 상한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임대료 상한제를 갖다가 도입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죠. 근데 뭐 임대료 상한
임대료 상한제라기보다는 임대료 상승률의 상한을 정하는 제도이긴 합니다. 조금 이제 의미가 다르기도 한데요. 뭐 어찌됐든 임대료 상한제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다. 좀 강화됐죠, 또. 그런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그림 62쪽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임대료 상한제의 단기 효과, 장기 효과를 나누어 가지고 두 개의 그림으로 표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이 단기적인 경제적 효과이고요. 오른쪽 그림이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 장기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은 주택 공급 곡선이 단기에 있어서의 형태, 그리고 장기에 있어서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단기 효과,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단기 주택 공급 곡선이 S0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요 곡선은 D라고 하는 우하향하는 그런 곡선으로 나타나죠. 다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데 단기에 있어서 공급 곡선은 수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장에 맡겨놨을 때 균형, 그러니까 임대료 상한제라고 하는 규제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이 제로점이 균형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장기 효과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도 수요 곡선 D와 그리고 장기 공급 곡선 SL이 만나는 점을 이 제로점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S0라고 하는 단기 공급 곡선을 하나 더 그려 넣었죠. 그래서 단기, 장기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점, 즉 이 제로점이 장단기에 있어서 모두 균형점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균형 이 제로는 단기와 장기 모두에 있어서 균형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전 시기에 급격한 인구 증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균형 임대료 여기서는 R0인데 이 R0가 저소득층이 감당하기엔 저소득층 임차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높다. 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정부가 임대료 상한을 균형 임대료 R0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정하는 여기서 이제 R 바로 정하는 그런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 규제를 이제 실행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계에 있어서는 임대인들이 이 임대료 상한제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통상적으로 이제 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2년 또는 이제 이번에 법이 강화돼 가지고 4년 정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료가 낮다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임대료가 낮으니까 주택 임대료가 낮으니까 다른 용도로 건물의 용도를 전환할 수도 있는데 단기에 있어서는 이렇게 다른 용도로 용도 전환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임대인들이 이런 임대료 상한제에 어떤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거 서비스 또는 주택의 총 공급이 감소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주택 공급 곡선 단기 주택 공급 곡선이 주택 재고 H0에서 수직선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 단기 효과 이것을 가지고 보면요. 자, 애초에 균형은 이 제로점이었습니다. 애초에 단기 균형이죠. 자, 그런데 그때 임대료 R0였고 그리고 균형 거래량, 여기서 균형 임대량이 될 텐데요. H0였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임대료 상한을 R바로다가 딱 정해놓고 이 R바라고 하는 임대료를 초과해가지고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임대료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대료는 즉각적으로 R바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R바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받게 되면 이건 이제 불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임대인이 처벌을 받는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R바라는 임대료 수준으로 즉각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R바라고 하는 임대료 수준에서 보시면은 주택의 재고,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량은 H0인 것이고요. 그리고 주택의 수요량은 R바에서 수평선 쭉 따라가 보시면은
여기 H 바라고 하는 요만큼이 R0라는 임대료에서의 단기 수요량이다. 단기에 있어서 수요량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공급량은 H0인데요. 그런데 수요량은 H'이니까 이 차이만큼 초과 수요 상태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상태는 뭐 좀 균형이 아닌 상태이니까 초과 수요 상태. 그러니까 H0에서 H'만큼 주택 임차인들이 임차를 받기를 임대받기를 더 임대받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H0까지만 주택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H0에서 H'만큼의 프라임만큼을 임차인들이 임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 결국은 이제 총이여가 어떻게 되느냐, 즉 이런 규제가 임대료 상한제가 효율적인지 뭐 그런 것 갖다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효율적인지 따져볼 때는 그냥 총이여 가지고 따져보시면 되죠. 그리고 총이여는 단기에 있어서는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급곡선이 이렇게 수직선의 형태이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균형 또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래량 수준까지 여기서는 H0죠. 그래서 H0까지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시장에 맡겨놨을 때는 R0의 임대료에 H0만큼 임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H0까지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여기서 이제 이 점을 갖다가 표현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점을 장기효과에서는 A점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점, 즉 답해서 수요곡선이 종축하고 만나는 점을 A점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규제 전에 총이여는 사각형 OA E0 H0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한 이후, 그러니까 규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규제 후에도 마찬가지로 H0가 거래되는 양이다, 임대하고 임대받는 양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H0까지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이니까 규제 후에도 총이여는 사각형 OA20 H0만큼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이여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는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주택 임차인의 소비자잉여, 그리고 주택 소유자의 생산자잉여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택 수요자의 소비자잉여는 애초에는 어땠을까요? 규제 전에는 삼각형 R0 요점 A점이라고 하면 삼각형 R0 A E0만큼이었는데요. 규제 도입 후에는 이제 알바만큼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H0만큼 주택을 임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잉여가 늘어나는 거죠. 주택 임차인의 소비자잉여가 늘어나는데 삼각형 알바, 죄송합니다. 사각형이네요. 사각형 알바, 여기 A점, 그리고 E0점, F점 해가지고 이 사각형이 소비자잉여가 되고요. 그러니까 소비자잉여는 어떻게 돼요? 사각형 알바, R0, E0, F만큼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생산자잉여, 주택 임대인의 생산자잉여는 규제 전에는 사각형 O, R0, E0, H0만큼이었는데요. 이게 임대료 수입인 거죠. 임대 수입인 거죠. 근데 규제 도입 후에는 R바의 임대료를 지불받으면서 H0만큼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사각형 O, R바, F, H0가 이제 생산자 잉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생산자 잉여는 사각형 알바, R0, E0, F만큼 감소하는 거죠. 이거 두 개,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고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는데 소비자 잉여는 사각형 알바, R0, E0, F만큼 증가하고 생산자 잉여는 사각형 알바, R0, E0, F만큼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뭔 소리가 되겠어요? 규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사각형 알바, R0, E0, F가 원래는 생산자 잉여에 포함이 되었던 것인데 규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이득 중에 일부를 수요자, 임차인에게 재분배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원래 규제의 목적을 추가적인 어떤 사회적 비용도 없이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적인 효과예요.
그런데 정말 장기적으로는 이제 효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장기에 있어서는 주택 공급 곡선이 오른쪽 그림처럼 우상향한 형태로 나타나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는 알바의 임대료 상한을 갖다 정해놨다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주택을 갖다가, 주택을 신축하려고, 죄송합니다. 주택 소유자들, 임대인들은 임대료 상한제에서는 규제 도입 이전보다 공급량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알바이다라고 하면 예전보다 규제 도입 전보다 낮아진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H1만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공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임대인들이 반응을 합니다. 이제 단기가 아니라 장기이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이 임대료 상한제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대 계약 기간이 장기이긴 하지만 2년 또는 4년,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2년 또는 4년이긴 하지만 이 임대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더 이상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요. 임대주택을 자가주택으로 개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매각을 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 뭐 이런 거 임대료가 낮으니까 좀 등한시해 가지고 주택의 질을 낮추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면 단기 주택 공급 곡선이 이제 S0가 아니라 주택의 재고가 H0에서 만약에 H1까지 이 임대료 규제 때문에 정말 감소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주택 공급 곡선도 단기 주택 공급 곡선도 S0가 아니라 S1으로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균형은 어떻게 되느냐? 이 원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 도입 이후에 새로운 균형은 이 원점이 돼요. 그래서 장기 공급 곡선 SL과 그리고 R바라고 하는 임대료 상한에서의 수평선 그 둘이 만나는 점, 이 원점이 이제 새로운 장기 균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고 생각해 보면은 규제가 없을 때에 비해서 일단 주택 공급량이 감소하죠. H0에서 H1으로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총이연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장기적인 총이연은 장기 공급 곡선하고 그리고 수요 곡선 가지고 따져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경우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총이율을 어떻게 쟀었죠? 거래량까지 균형 거래량까지 수요 곡선 아래에 있으면서 공급 곡선 위에 있는 면적 가지고 쟀습니다. 그럼 규제 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규제 전에 총이율은 H0까지 수요곡선 아래에 있으면서 공급곡선 위에 있는 면적이니까 삼각형 C 그리고 A 그리고 E0 이게 장기적인 총이여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규제가 도입이 되면 R바의 임대료에서 임대료 상한제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 H1이 이제 균형 거래량 또는 뭐 균형 공급량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새로운 균형 공급량, 새로운 공급량이 돼버립니다. 그럼 이 H1까지 수요곡선 아래에 있으면서 공급곡선 위에 있는 면적 얼마나 되냐면요. 사각형 C, A, B, E1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런 임대료 상한제가 단기에 있어서는 총잉여를 줄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기로 가면 그때는 총잉여가 줄어드는데 얼마만큼 줄어드냐? 삼각형 E1, B20만큼 줄어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뭔 소리가 되겠어요? 저소득층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분배 측면에서 이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총이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결과를 이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임대료 규제 전하고 규제 후하고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이것도 이제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전 같으면 소비자잉여는 삼각형 R0, A, E0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잉여는 C, R0, E0입니다. 그래서
그 둘을 합친 게 총이요. 삼각형 CA20이죠. 근데 규제 후에는 R바의 임대로 해서 H1까지만 임대를 해주고 임대를 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소비자 잉여는 사각형 알바 A, B, E1이 되는 거고요. 생산자 잉여는 규제 후에 생산자 잉여는 삼각형 C, 알바, E1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소비자 잉여는 사실 좀 불분명하죠. 규제 때문에 소비자 잉여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원래는 소비자 잉여, 주택 임차인의 소비자 잉여를 늘리려고 하는 목적이죠. 그런데 늘었는지 줄었는지 뭐 이 그림에서 보면 사실 규제 후에 여기 있는 요 사각형만큼 증가하고 요 삼각형만큼 총이여가 감소하니까 사실은 죄송합니다. 소비자 잉여가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는 살짝 증가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생산자 잉여는 확실히 감소하죠. 그래서 얼마만큼 감소하느냐라고 하면 여기 있는 요 사각형 알바, R0, E0, E1만큼 감소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 주택 임대인의 생산자 잉여는 확실히 줄어드는데 주택 임차인의 소비자 잉여는 살짝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임차인, 그러니까 저소득층 임차인, 주택 수요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좀 높여주기 위해서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했는데 그렇게 저소득층 임차인의 소비자 잉여가 확실하게 늘어나느냐? 뭐 조금 늘어나긴 합니다. 근데 확실하게 늘어나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서 생산자 잉여는 확실하게 줄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총이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임대료 규제의 단기적인 효과,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임대료 규제의 부작용 그리고 그리고 이제 주택 분양가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 잠깐 쉬었다 다시 돌아와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